안녕하세요. 마이크로플랜의 차태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윤영식이라는 분의 책을 한 권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생각했던 본, 모도, 이런 개념들을 얘기를 하면서 고대인들은 국가를 이제 어떻게 생각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 책에, 그 화면에 보이는 이 책이 윤영식이라는 분이 쓴 백제에 의한 외국 통치 300년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그 1987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그 책 제목을 보면은 좀 왠지 사기가 좀 부담스러운 책이죠. 지금은 그 백제인들이 외국에 이제 진출을 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좀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좀 많이 알려져 있지만은 1987년 당시만 해도 이런 얘기가 이제 되게 생소했었고, 백제에 의한 외국 통치 300년사란 제목이 사람들이 이제 선뜻 이제 사기를 이제 망설이게 되는 이제 그런 책이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이 책을 좀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책은 제목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 내용도 이제 좀 되게 난해해요. 일본어에 대한 어떤 좀 상식이 좀 있고, 그 일본 신화나 이제 고대사에 대한 것들을 좀 알고 있어 좀 읽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책은 좀 시대를 너무 앞서 나간 그런 측면이 있는 책입니다. 그 이 책을 쓴 이제 윤영식 씨를 이제 좀 접해본 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이분은 이제 그 1980년대 당시 이제 한국에서 이제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인 이제 미원에 근무를 하는 대기업 이제 엘리트 직원이었고, 일본에 이제 좀 주재원으로 이제 파견 가 계신 상태에서 여러 좀 일본의 제야사학자라고 이제 분리될 수 있는, 일본의 주류는 못 되지만은 그래도 일본 상고사를 이제 솔직하게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책을 쓰시게 된 게 아닌가. 물론 이제 좀 공부도 좀 많이 하셨습니다. 이분의 책을 다 다루는 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이분 책 중에서 하나의 이제 토픽을 다루기로 했습니다. 그 이분의 책을 한번 제가 좀 읽어볼게요. 한국에서는 유교적인 풍습으로 중세부터 인가가 이름에 항렬자를 써왔고 지금도 쓰고 있는데, 항렬자가 같으면은 일가 중에서 형제서열에 해당한다. 그런데 참으로 특이하게도 고대 가야 왕족들은 이름에 수직으로 돌림자를 쓴 사례가 한중일 3개국 사서에서 산견되어 정리해보면 한화의 특징적인 의문 현상과 관련이 있고, 그 일본서기 고사기 집필자들은 백제 가야사를 일본사로 개작하면서 이 수직 돌림자 모두를 자기적으로 다소 만들어 썼음을 알 수 있다. 이게 좀 너무 좀 생뚱맞은 얘기죠. 이분이 이제 바라보는 어떤 일본서기나 이제 고사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거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되는데, 이분의 시각은 일본서기 고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백제신라 가야사라는 게 이분의 시각이고, 그거를 일본의 역사로 변형시켜가는 과정이라고 일본서기나 고사기를 인식하고 계세요. 근데 이분 입장은, 우리가 이제 항렬자, 그 같은 형제면은 이름에 이제 같은 글자가 들어간 걸 이제 항렬자라고 하는데, 수직으로 돼 있다라는 말은 아버지가 쓴 이름을 아들이 쓰고 손자가 쓰고 계속해서 이제 가야인들은 그 같은 이름을 이제 사용을 했다는 건데, 그 이름이 모도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게 이분의 주장이고요. 이분 책이 진짜 생뚱맞을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동성왕을 가야인으로 이제 좀 인식을 하고 있어요. 뭐 이쯤 되면은 뭐 책 제목도 그러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 책을 이제 딱 덮게 되지만은, 동성왕이 좀 특이한 백제왕인 건 맞아요. 백제왕이면서도 유일하게 이제 신라 여인과 이제 좀 결혼을 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 당시에 이제 백제의 제도를 이제 중국 경서나 이런 데서 찾아보면은 그 좌현왕이나 이런 그 흉노 쪽이 사용하던
관직들 그런 부분들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중요한 게 그 대륙의 최강자였던 북이와의 전쟁에서 이제 승리한 왕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제가 자연왕이라는 그 관직이 이제 백제에 있었다 그래서 이제 동성왕이 이제 흉노족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다만 그 흉노, 고조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연맹체를 이루었던 아주 먼 고대의 기억을 동성왕은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성왕이 가야인이란 얘기가 좀 지금은 좀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일단 윤영식의 주장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삼국사기 동성기를 보면 동성왕의 이름을 모대 마모라고 하고, 삼국유사에는 모대 마제 여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 남제서에는 동성왕을 모두 모대라 하면서 조부는 모도라 하였다. 양서 남사는 부의 이름을 모도라 하기도 했고, 일본 서기에는 고조부와 같은 이름 말다를 쓰기도 하고, 증조부도 모도라는 이름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을 보면 동성왕은 이름이 여럿이며 또 이런 이름들을 수직으로 공유한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이름들의 공통점을 분석해보면 한화의 특징적인 음운현상이 개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 이게 좀 그렇죠. 그 한자는 이렇게 다 다르게 되어 있지만은 그 모대, 말다 이런 식으로 뜻을 표기를 한 게 아니라 어떤 이제 음을 지칭을 하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동성왕이 아까 제가 좀 다른 백제왕들과 어떤 다르다는 이제 특징이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 정사에 이제 여대라고 해서 여시성을 기록한 경우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그 여시성을 이제 사용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게 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그 백제 왕들은 그 중국하고 외교를 할 때 자기의 성씨를 이제 여씨로 이제 사용을 해서 이제 외교를 했죠. 그 계로왕 같은 경우에는 여경이라고 하고, 문영왕 같은 경우는 이제 여융이라고도 하고, 여라고 하는 성씨를 사용을 한 거는 자기가 이제 부여계통이고 앞에 외교를 했던 왕들과 이제 혈연적으로 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그 얘기인데, 동성왕은 그거를 무시를 하고 그 모도라는 이름을 좀 사용을 했어요. 윤영식 책이 이제 좀 진짜 어려운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인데, 그 윤영식은 일본서기 이제 신대기에 있는 기록들이 백제신라 가야사를 이제 분식 기록을 한 거라고 이제 좀 그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한 사람인데, 일본서기 신대기에 오오아나 무지, 한자로는 대기 귀신 이렇게 써 있는데 그 귀자를 무지라고 읽어요. 근데 윤영식의 주장은 이게 좀 그 가야인이라는 주장이에요. 이 신화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 한국 단군 신화나 이제 가야 김수로왕 설화처럼 그 하늘에서 이제 좀 그 천손이 이제 내려오는 그런 먼 신화 시대의 이제 신인데, 천손 니니기라고 하는 사람이 아시아라 땅을 다스릴 자로 천수일을 보냈는데, 이 천수일이라는 자가 대기귀신 오오아나 무지에게 아부를 하여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그 일본 개국신화가 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개국신화의 어떤 여러 버전이 있는데 좀 그 중에 이제 하나죠. 아마 이게 그 오오아나 무지가 가야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윤영식 선생님 책이 어려운 게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많이 이렇게 좀 생략을 했는데, 아까 얘기 드린 동성왕은 이제 모도라고 한 부분하고 여기 오오아나 모지씨는 가야 세력을 지칭을 하는 거니까는 모지라는 것이 이제 연결이 된다. 그게 이제 윤영식의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이 좀 생뚱맞게 느껴지실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이런 거를 좀 볼게요. 그 옆에 있는 사진은 이제 아라가야 신사예요. 그 한자는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도 쓰는 그 알라하고 이제 같은 한자를 쓰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아라가야 신사에 있는 아라가야 신사가 있으면은 그 주변 사람들은 이 아라가야 신을 그 자기 마을에 이제 신으로 섬기고 살았으니까 아라가야 마을이 돼야 되는데, 옆에 보면은 구멍혈자의 마을촌자, 일본어로 이제 구멍혈은 아나라고 읽는데 그 아나무라 마을로 돼 있어요. 이거는 눈에 뻔히 보이는 그 조작이죠. 아라가야 마을, 신사가 있는 마을이면 당연히 아라가야 마을인데 구멍혈자로 이제 바꿨어요. 대신에 그 지역 사람들이 우리는 아나무라 그러니까는 소리는 이제 사람들한테 강제로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한자를 구멍혈자로 바꾼 거죠. 윤영식 책에도 보면은 그 오와나무지, 아까 대기귀신으로도 읽었지만은 구멍혈로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사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윤영식이 이거는 가야인들의 얘기인데 여기에 모도 이런 게 들어가네, 이건 참 재미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게 동성왕까지 이제 연결이 된다는 것이 윤영식의 이제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그 모도, 무지 뭐 이런 게 도대체 뜻을 지칭을 한 게 아니라 어떤 발음을 한자로 이제 표기한 건 알겠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좀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이제 좀 일본어 좀 아시는 분들은 좀 재미없겠지만은 일본어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본어에는 음독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제 훈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아래 한자를 보면은 일본인을 니혼진이라고 읽어요. 이게 좀, 한국은 이거 일본 사람들은 니혼. 그 한자라고 하는 이제 중국 문자를 발음은 약간 다르지만은 그 소리로 이제 좀 읽는 거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본을 반드시 혼이라고 읽진 않아요. 그 모도라고 이제 사람 이름에도 좀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제일 잘 아는 구마모도 같은 경우에는 앞에 니혼을 혼이라고 읽었으니까 웅혼 뭐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건 뜻은 이제 모도라고 뜻을 가지고 읽게 되는 거죠. 근데 일본어가 진짜 어려운 게 이게 어떤 법칙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법처럼 딱 정해진 부분들이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헷갈리는데, 여기서 제가 좀 저희 채널 방송 중에서 좀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셨던 내용인데, 일본이라고 하는 국명의 유래에 대해서 그 몇백 년 전에 이제 쓰여진 고대 지명 사서의 어떤 국호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일본이라는 문자는 상고로부터 쓰여온 히노모도라는 말에 한자를 적용해서 이제 쓴 것이고, 일본이라는 이름 그 자체는 사만 사람들이 이제 시작을 한 거다라는 말을 이제 했죠. 그러면은 일단은 뭐 이 주장을 이제 받아들이실 수 있는 분도 있고 받아들이기 어려우신 분도 있을 텐데, 일단 맞다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하고 보면은 이렇게 되죠. 일본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만 사람들이 히노모도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제 따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날일자를 히라고 읽는 거는 현대 일본어에도 이제 좀 해를 이제 히라고 읽는데, 이거는 고대의 이제 한국어와 일본어가 그 공통적인 단어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만 사람들의 언어니까 당연히 이를 이제 해와 비슷한 이제 히로 읽었겠죠. 그러면은 본이라고 하는 본을 이제 모도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이것도 사만 사람의 이제 언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납적으로 사만 사람의 언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본을 모도로 읽는 거에 대해서는 잘 감이 잘 안 와요. 이게 이런 단어가 한국어에 있을까 하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좀 이 부분은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역시 이제 좀 맏아들, 이런 단어를 한번 볼게요. 그 맏아들이라는 단어는 이제 가장 큰 아들이라는 뜻도 되고, 한 집안의 이제 가장 근본이 되는, 바탕이 되는 가문의 계승자, 이런 뉘앙스도 좀 있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본을 모도로 읽는 게 이 한국어가 그 기원이라고 하면은 맏아들이나 아마 이럴 때 사용하는 이 맛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최근에 제가 좀 재미난 책을 하나 찾았는데, 연호탁이라는 분이 쓴 중앙아시아 인문학 기행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이 모도라는 이 뜻풀이 때문에 이 책을 좀 샀는데, 이분은 이제 언어학 박사세요. 언어학 박사시면서도 동시에 이제 중앙아시아 역사 인문기행 이런 걸 되게 좀 좋아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은 그냥 박사 하나만 있어도 좀 좋은데, 이분은 공부 좀 열심히 하셔야겠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중앙아시아 역사에 대해서도 좀 박사를 따신 분이세요. 이분이 이제 모도에 대해서 이제 참 재미난 얘기를 이제 좀 하셨어요. 그 흉노의 그 성우 모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아버지 이제 흉노 선우 그 통치자가 이 모돈이 이제 태자였는데, 다른 왕비를 이제 더 좋아해서 쟤를 죽이고 내가 좋아하는 여자의 아들을 후계자로 삼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적국의 인질로 보내고 그 적국을 공격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아들 보고 죽으란 얘기죠. 근데 이제 이 모돈이 그 필사적으로 이제 탈출을 해서 다시 이제 흉노로 돌아온 다음에, 아버지가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는 조금 이제 군대를 약간 맡겨요. 그러고 나서 이 모돈이 부하들한테 명령을 이제 하는 거죠. 내가 어디에다 화살을 쏘면은 니네들은 나랑 똑같은 방향으로 이제 화살을 이제 쏴야 된다. 그러고 이제 제일 먼저 자기가 이제 사랑하는 여자한테 화살을 이제 쏴요. 이제 한 병사들 중에 한 절반 정도는 모돈이 무서우니까 그냥 화살을 쏘고, 한 절반 정도는 어떻게 우리 주군이 사랑하는 여자인데 내가 화살을 쏘느냐, 못 쏘겠다. 그럼 이제 모돈이 화살을 쏘지 못한 병사들을 다 죽이고, 자기 명령을 따라서 이제 화살을 쏜 병사들을 데리고 자기 이제 아버지한테 이 병사들 소수를 데리고 간 다음에 아버지한테 이제 화살을 날려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고슴도치를 만들어 버리죠. 어떻게 보면 이제 폐류나이기도 하지만은 자기의 어떤 운명을 거스른 그런 왕인데, 이 사람의 이름이 모돈입니다. 근데 기존 어떤 통솔은 용사를 뜻하는 투르크어가 이 모돈의 어원이라고 지금 얘기들을 하는 것 같은데, 연호탁 이분은 자기는 이 의견에 이제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한국어, 중세 한국어를 이제 막 예를 드시는 거예요. 그 서열이 맨 위인, 맨 앞에 처음 나온 이라는 우리말 맛과 이 흉노 왕의 이름 모돈이 같다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책에 적으셨어요. 혹은 우리말 모두 몽땅과 어원을 같이 한다고도 볼 수 있다. 모두는 능엄경 언어의 모도의 형태로 나타난다. 중세국어 못이라는 용어가 부사로 파생된 것이다. 좀 너무 생뚱맞고 좀 기분이 좀 그렇기도 해요. 이게 좀 흉노 언어하고 왜 한국 언어하고 좀 연결이 되는지,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들은 안 하고 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언젠가 한번 이분 좀 만나 뵙게 되면은 이거 흉노하고 한국하고 어떻게 연결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신 건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기도 하네요. 근데 뭐 이분 얘기를 좀, 이분은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셨고, 지금부터는 이제 윤영식하고 이분 주장하고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윤영식은 가야인들이 일본 열도에도 진출을 했고, 그 이야기가 변형된 게 그 일본서기 신대기에 나오는 오아나무지, 뭐 이런 이름이라고 하는데, 그 무지하고
백제 동성왕의 이름 모도가 이제 연결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한 거는 동성왕대 이제 좀 특이한 흉노의 통치제도와 비슷한 자연왕, 우연왕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기 이제 시작을 한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 흉노하고 고조선하고 어느 시점에서는 하나의 연맹체로서 강한 연대를 가지는, 그러니까 공통된 언어가 나올 정도로 강한 연대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동성왕대 이제 사용됐던 좌연왕, 우연왕 이런 것들이 어떤 흉노의 제도가 아니라 고조선과 이제 흉노가 어떤 공유하는 어떤 통치 체제의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윤형식의 얘기가 꼭 이게 좀 너무 허무맹랑하거나 이제 뜬금없는 뭐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걸 우리가 좀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좀 상당히 좀 헷갈리실 거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한번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현대 일본인은 한자 본을 모도라고 읽는데, 아까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봤듯이 이거는 한국어가 기원일 가능성이 높고, 현대 한국어에서는 그러니까 맏아들 이런 걸 의미를 할 때 그 단어가 이제 좀 들어가 있고, 이거는 대륙의 어떤 아까 얘기드린 모동 같은 경우에는 그 한무제와 이제 비슷한 시기에 이제 살았던,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200년 전 사람인데 꽤 오래 전부터 이제 사용하던 이제 단어라는 그런 결론을 한번 좀 내려볼게요. 근데 이게 만일에 이제 오래전부터 사용되고 중요한 개념이라고 하면은 도대체 어떤 게 있을까?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천부경이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천부경은 대종교의 이제 기본 경전이에요. 지금은 그 단군 관련한 종교를 이제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 인구의 어떤 극소수인데, 한때는 이 대종교 신자들이 이제 독립운동을 이제 주도를 할 정도로 중요한 그 종교였고, 이 종교의 경전에 천부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옆에 이제 제가 좀 한자를 적고 해석을 안 했는데, 이거 해석은 아직도 이제 10분이 계시면 10분이나 다른 해석을 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좀 어떤 해석이 옳은지 확신이 없어서 해석은 안 적고 한자만 적고, 제가 좀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은 천지인이 1, 2, 3이 있었는데 이 3 두 개가 합쳐져서 7, 8, 9가 나오고, 이것이 이제 본이라는 얘기고, 그 본을 이렇게 정리를 해요. 본은 마음이고, 본은 태양이고, 밝음을 숭상을 하는 것이고, 사람 안에서 하늘과 이제 땅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천부경이 후대의 위작이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제 그런 분들의 주장을 이제 무시하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20세기 이전의 문헌으로 천부경이라는 이제 문헌 자체가 이제 좀 존재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좀 그 정조실록 같은 경우에는 그 환인환웅 당군 사당을 이제 지을 때 천부보전이라는 이제 단어가 나와서 천부경이라고 하는 게 좀 있기는 있었겠지만은, 뭐 정확히 이제 좀 여기 나오는 천부경이 그 천부경이다라고 하는 건 확신하기는 좀 어렵죠. 이게 어떤 좀 이런 걸 좀 황당하다고 이제 좀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 조선시대 이제 시대 상황을 좀 아셔야 되는데, 조선시대는 그 명을 이제 받드는 그런 이제 국가였기 때문에 그 유학자들이 당군 관련한 사설을 읽는 거를 거의 이제 좀 금기시했어요. 금기시한 정도가 아니라, 뭐 당군 관련한 책을 이제 집에 가지고 있으면은 뭐 사형을 시키고, 그 당군 관련한 책을 관하로 이제 가지고 오면은 상을 주고, 이런 정책이 조선 초에 꽤 오래된 그런 사회였었기 때문에 천부경이라는 게 이제 존재하는 건 알아도 그 널리 알려지지 못하는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세기에 발견이 됐다고 해서
이걸 반드시 좀 위작이라고 하긴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우시라 교수님의 어떤 주장을 제가 좀 주목을 좀 하고 있는데, 우시라 교수님은 이제 천부경 진위 이전에 그 삼수분화 사상의 책이라는 책에서 그 천지인이 무한히 반복되는 게 우리 한민족뿐만 아니라 그 중앙아시아, 동북아시아의 어떤 공통된 어떤 신앙의 한 형태라고 이제 좀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숫자 3은 이제 하늘과 땅과 이제 사람과의 이제 관계를 나타내는 건데, 이게 그 무한히 이제 반복이 된다는 거죠. 3이 3개 있으면 9가 되고, 거기에 이제 또 3을 곱하면 27이 되고, 그런 것들이 그 꽤 오래전부터 중앙아시아, 동북아시아에 널리 퍼져진 어떤 신앙의 형태라는 게 이제 우시라 교수의 이제 주장이에요. 그걸 이제 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그 게림로에서 출토된 이제 신라 보검, 이거는 이제 중앙아시아하고의 좀 관계가 좀 강조되는 칼인데, 이 칼을 잘 보면은 삼태극, 태극기인데 이제 세 개의 이제 문양이 있는 삼태극이 이제 세 개가 있어요. 그럼 삼태극이 세 개가 있으면 이제 3 곱하기 3은 9인데, 여기서는 잘 안 보이지만 안에 이제 올챙이 같은 게 이제 좀 움직이고 있는, 요것도 잘 보면 이제 삼태극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양을 보면은 고대인들이 삼수분화, 천지인 이 숫자 3이 끝없이 이제 분화되어져 가는 거를 이런 어떤 보검을 통해서 이제 신앙의 형태로 이제 나타냈다라는 것이 좀 우시라 교수님의 이제 주장이고, 저는 이제 이 주장에 공감을 하고 있어요. 왜 공감을 하냐면은 저도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발견을 한 것 같아요.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요런 걸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요 나무는 그 쓰촨성에 있는 그 산싱투이, 한자로 쓰면은 석삼자 이제 별성자를 쓰는 그 삼성태 유적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이제 청동나무인데, 이건 시간이 꽤 오래됐어요. 이게 4000년 전 건데, 여기에도 가지가 이제 3개로 이제 나눠지는, 그리고 이제 위에 우리가 한반도에서 이제 소떼 같은 거에서 보는 어떤 새가 이제 앉아있는 그런 형태의 유물이 좀 나왔어요. 이것도 이제 아까 우시라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3이 이제 끝없이 분화되어 가는 과정을 나타내는 그런 모양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요거는 그 알타이 파지리크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기원전 2세기에 이제 발견된 이제 기사도라고 이제 하는 건데, 알타이 파지리크가 어디냐면은 몽고하고 이제 카자흐스탄 중간 정도 되는 곳입니다. 여기는 인종으로는 좀 구분이 안 돼요. 몽골로이드도 살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서양 계통이라고 얘기되는 이제 스케이타이들도 이제 살고 있고, 그 동양인과 이제 서양이 이제 혼재돼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그럼 뭐 어떤 인종이냐라고 질문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역으로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 당시에 여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동양인, 서양인 이런 걸 구분을 짓고 살았을까? 그냥 뭐 좀 엉뚱한 얘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동양인, 서양인 이런 개념은 훨씬 이제 후대에 생긴 개념이고, 여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런 걸 이제 좀 초월해서 좀 살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여기서 이제 그 무녀라고 이제 추정되는 여자가 기사한테 이제 어떤 나무를 이제 주고 있는데, 기사는 얼굴을 보면은 이제 서양인 얼굴 같이 생겼지만은, 장식하고 있는 말 앞에 이제 고곡 같은 거를 보면은, 이거는 서양에서 보기 어려운 신라나 이런 쪽 문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지리크라고 하는 곳은 좀 이런 곳이고, 여기서 이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 여사제가 그 기사한테 주려고 하는 나무예요. 나무 모양이 이제 되게 좀 삐뚤삐뚤하게 돼 있긴 한데, 잘 보면은 맨 아래서부터 보면은
숫자 3개의 갈래에서 하나가 나와서 이게 또 3개의 갈래로 세 갈래로 나눠지는데 그 세 갈래 안에도 이제 각각 숫자가 3이 들어가 있는, 아까 우시라 교수가 주장을 한 것처럼 그 3이 이제 분화가 되는 게 요거 이제 나뭇가지로 이제 표현이 된 거예요. 이 그림이 이제 헷갈리면은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돼요. 요거는 일본 열도의 사이타마 현에서 이제 발굴이 되는 칼인데 잎사귀 3개가 이제 3개가 들어가 있는 환도대도죠. 요것도 삼섬은 9, 이 구조를 이제 좀 가지고 있어요. 잎사귀 모양이 이제 잎사귀가 들어간 환도대도는 의외로 이제 좀 여러 곳에서 이제 좀 출토가 되고 있고요. 의외로 이제 여러 곳에서 이제 출토가 된다는 얘기는 뭐 이거를 아무렇게나 만들지는 않았고 어떤 의미가 있었으니까 만든 건데, 나주 신촌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지금까지 얘기 드렸던 동성왕하고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 고분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좀 잎사귀 3개의 형태가 나오고, 그리고 한반도 경주 황남대청 이제 신라세력에게도 이게 나오고, 가야에도 이제 이 사면문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윤영식의 주장대로 일본 열도 초기 역사는 백제신라 가야의 어떤 개척의 역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의 신앙과 관련이 된 이 잎사귀 3개 있는 칼의 문양이 이제 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아까 천부경에서 이제 그 본이라고 이제 한자리 이제 하나 찾았고, 그러고 앞에서 내렸던 결론이 가야인들이 열도를 개척을 하면서 모지, 이거를 한자로 이제 본이라고 쓰는, 이 본이라는 어떤 공통점이 이제 좀 공통점을 우리가 좀 찾았어요. 이게 우연히 같은 거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를 제가 지금부터 좀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이게 우연히 같은 거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를 제가 지금부터 좀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본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본 것처럼 가야, 신라, 백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공통으로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종교나 이제 철학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 단어가 되는 거고요. 이거를 좀 알면은 그 중국 정사나 에서 실제로 이게 좀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되어져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야사는 좀 사료가 좀 많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사료를 이제 좀 제대로 이제 해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남제서라고 이제 하는 책이 있어요. 남제는 이제 그 5세기 말 그 중국 한족이 북방 기마민족한테 이제 쫓겨가서 이제 세운 나라인데, 거기에 이제 일시적으로 가야가 이제 좀 외교 활동을 좀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 가야인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그 본국이라고 이제 좀 칭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형식은 중국 남자가 이제 가야에 이제 벼슬을 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 북방 기화민족한테 쫓겨가서 이제 새빵살이 하는 그 중국 남자가 남한테 이제 그 군호 같은 걸 이제 수여할 형편은 아니고 형식적인 그런 거지만은,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이제 가야가 본국왕이라고 이제 좀 지칭이 이제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른 기록을 하나 좀 얘기를 좀 드리면은, 구당서에 보면은 국명 일본에 대한 유래를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아는 거, 외인들이 자기 이름을 부끄러워하여서 일본이라고 바꿨다라고 하는 그 얘기도 적지만은 이설을 이제 하나 적은 게 하나 있죠.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문장인데, 어떤 사람들은 일본은 옛날에 있었던 작은 나라였는데 외국의 땅을 아울렀다고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외인이 부끄러워서 언제야, 670년 이후에 사용된 일본도 있지만 다른 일본도 있다고 이제 좀 구당선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이 일본은 외국의 땅을 아울렀다고 했어요. 그럼 이 일본은 외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은 한국 사람은 한국 땅을 점령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한국 땅은 원래 한국 사람 땅이니까. 이 일본이 외인이면은 외의 땅을 아울렀다라는 표현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외인이 아닌 사리 세력 중에서 일본이라고 이제 불리운 세력이 외의 땅을 아울렀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일본하고 이제 가장 가까운 이름을 칭한 나라가 어디냐면은 앞에서 우리가 봤던 자기 나라를 이제 본국이라고 했던 가야밖에 없는 거죠. 가야는 이제 자기를 이제 본이라고 하고 열도로 건너갔을 때는 일본이라고 이제 했을 것이다라는 이제 합리적인 이제 가설을 세울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좀 다른 자료에서 좀 확인을 하면은 아마 이 부분은 사실로 이제 좀 받아들여는 게 좀 합리적일 거예요. 그래서 북사라고 이제 하는 책이 있는데, 북사 동의열전,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열전을 이제 기록을 한 거에서 신라 기록을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을 한 게 있어요. 신라의 왕은 원래 백제 사람이었는데, 이 백제 사람이 신라로 들어갈 때는 바다를 통해서 들어갔고, 그렇게 해서 신라의 나라와 왕을 물려받고, 처음엔 백제의 속국이었다가 백제인들이 고구려를 정벌할 당시에 노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후 상솔기지, 이 두 세력이 이제 합쳐진 다음에 강성함을 이룬 다음에 백제를 공격을 하였다.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 세력들이 가야의 속국이 되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좀 현재 제도권 학계에서는 이 해석을 좀 되게 이상하게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아예 무시를 하는데, 무시할 내용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상식하고 좀 어긋나는 부분들이 되게 좀 많죠. 그러니까 백제 사람이 신라의 왕을 한 거는 좀 터무니없는 얘기이고, 그리고 또 이제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이 백제인이 신라를 갈 때 바다를 통해서 간다.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육지로 가는 게 최단거리인데 바다를 통해서 신라를 갈 이유가 있을까? 이런 부분도 좀 긴가민가 하고, 마지막 문장이 이제 중요한데, 가야가 이 세력들, 그러니까 신라를, 백제인이 다스리던 신라를 이제 속국으로 삼았다는 그 기록이에요. 이게 좀 너무 생뚱맞은 얘기 같지만은, 이 신라가 이제 한반도에 있던 신라가 아니라 일본 열도에 있던 신라라고 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다시 이제 확인시켜주는 내용에 불과해요. 칠지도 같은 거를 보면 실제로 백제 후왕이 일본 열도에 이제 파견이 돼 있었기 때문에 열도 신라의 왕을 백제인이 했다는 얘기가 좀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니고요. 바다를 통해서 이제 당연히 갔겠죠. 열도 신라이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세력들이 이제 가야의 속국이 되었다는 얘기는 앞에 문장. 가야는 이제 자기를 본의 나라라고 칭했고, 이 본의 나라라고 칭한 가야인들이 외의 땅, 일본 열도를 이제 아울렀다는 그 얘기하고도 연결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추론했던 것들이 맞다는 거를 이 북사 동의열전의 일본 열도 신라 기록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이제 시켜주는 거죠. 문헌상으로 이게 좀 확인이 되는데, 제가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이제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태백일사라고 이제 하는 책이에요. 환단고기에 있는 책 중에 이제 하나인데, 환단고기를 위서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은 이 부분을 좀 스킵을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제 입장은 뭐냐면은, 환단고기가 이제 100% 이제 진서라고 해서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도 옳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사료로서 이제 가치가 없으니까 쳤다도 보지 말자, 이런 것도 좀 학문적인 태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환단고기는 한 번씩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위서고 이상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보는 책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환단고기 이유립이 이제
1982년인가에 이 책을 이제 처음 출간을 했는데, 출간할 당시에 자기가 이제 좀 전쟁, 가난 때문에 책을 이제 분실을 했기 때문에 기억을 통해서 이제 다시 복원해서 이 책을 다시 썼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유립이 되게 좀 똑똑한 사람은 맞지만은, 저는 이제 네가 읽었던 책 다시 한번 그대로 써봐라 그러면은 당연히 못 쓰거든요. 다만 이제 좀 상당 부분 이 사람이 복원을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좀 지금 우리가 이제 좀 같이 읽어볼 태백일사 기록과 같은 거죠. 태백일사를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도국은 축자, 큐슈에 있었으며 이게 곧 일양국이다. 여기서부터 동쪽은 외에 속하고 그 남동은 알라에 속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큐슈 지역의 남동쪽에 이제 아라가야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좀 아라가야는 알라는 본래 홀본 사람인데 북쪽에 아소산이 있고 알라는 뒤에 임나에 들어갔는데 고구려와 친교를 맺었다. 이게 태백일사 대진국 분기 기록인데 태백일사를 좀 위설하고 좀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가야가 원래 홀본 사람이다. 이 홀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졸본부여나 이런 것을 좀 연상이 되는 부여를 이제 연상시키는 이제 지명인데, 김해 대성동 고분을 실제로 보면은, 부역의 유물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1990년에 이제 대성동 고분이 발굴이 돼서 이제 안 거지, 그 전까지는 가야하고 부여하고 당연히 이제 상관이 없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살았죠. 위쪽에 뭐 고구려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가야가 이런 고구려 부여 이런 세력하고 의외로 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라는 거를 82년도에 이 문장을 쓴 거고 90년에 그 유적이 발견이 된 거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는 이제 하나밖에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이유립이 어떤 중요한 사설을 본 거는 맞다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그게 아니면은 타임슬립을 해서 이유립이 미리에서 대성동 부분을 보고 이 문장을 적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장을 이제 강조를 하는 이유는 앞에 우리가 이제 좀 정리를 했던 내용들, 가야 세력들이 일본 열도를 아울렀다. 혹은 일본 열도에 있던 백제인이 다스리던 신라를 가야가 이제 속국으로 만들어 버렸다에 해당되는 내용이 이태백일사의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가야가 큐슈에 있던 이제 가야를 이제 언급을 하면서 뒤에 임나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고고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아라가야 유물이 나라 지역에서 좀 출토가 되는 걸로 나와요. 한국 제도권학에서 이제 당연히 고대 일본의 존재를 이제 좀 존재가 없었다는 얘기를 좀 하기 어려우니까는 외하고 아라가야가 뭐 교류를 했다, 뭐 교역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좀 현실적인 얘기는 좀 아니겠죠. 뭐 교류나 교역을 한다고 하면 뭐 철정이나 어떤 이런 귀중품도 많은데 굳이 뭐 도자기를 무역을 했을 리도 없고, 결정적으로 좀 중요한 게 이 아라가야 유물이 나오는 이 지역이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아라가야 신사가 있는데 구멍혈로 이제 한자를 장난질을 쳐서 아나무라가 있던 그 지역이거든요. 아라가야 신사가 있고 아라가야 마을이 있는 곳에서 아라가야 유물이 나온 거예요. 이거는 뭐 좀 별로 어떤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앞에 태백일사 문장에서 보면은 그러면은 아라가야가 큐슈에 있던 아라가야가 어느 곳으로 이제 이동을 했다는 얘기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이 지역이 임나가 되겠죠. 실제로 신차성시록을 보면은 임나한, 임나다라 이런 식으로 임나 플러스 한반도계열 국가들의 지명이 들어간 성씨들이 이 지역에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른 사료들을 통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확인이 되면은 사실로 이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만화책이라고 알고 있는 일본서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요거는 일본 최초의 천왕, 일본 서기는 이제 신대기라는 부분이 이제 먼저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신대기에 나오는 존재들은 인간이 아니라 이제 신이라고 책에는 이제 규정을 내려놨고요. 그리고 이제 인간 천왕의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될 때 가장 맨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 이제 이 신무천왕이에요. 신무천왕은 이제 미야자키 현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동쪽으로 이제 나라까지 가서 정벌을 한 후에 일본을 건국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고, 그 연대는 이제 기원전 660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존 카터 코벨 박사 같은 경우에는 4세기나 이제 5세기의 일을 기록을 했을 4세기의 일을 기록을 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좀 태백일사나 고고학 자료를 통해서 이제 추론을 해본 가야인의 이동 루트하고 이 신무천왕 동정기에 일본서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이 루트하고 거의 이제 일치를 하는 거죠. 실제로 보면은 일본서기 기록에 이렇게 이 루트를 따라서 이제 동정을 했는데, 강원궁이라고 이제 하는 곳에서 이제 등극을 했다라고 이제 돼 있습니다. 근데 2년 전에 이 지역에서 5세기 가야 유물이 좀 대량으로 이제 좀 출토가 이제 좀 됐었죠.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드리는 이유는 지금까지 아까 얘기했던 일본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이제 해보자는 이야기인데, 신무천왕의 또 다른 이름은 신일본 반여언 천왕으로 돼 있어요. 옛날에 이제 좀 일본 서기를 이제 연구하던 한국 학자들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많이 하던 얘기가 뭐냐면은, 일본 서기에 보면은 일본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일본이란 명칭 자체가 7세기 말부터 이제 사용을 됐는데, 그 이전에 사용된 건 그 이전에 일본이 없었는데 일본이라는 국가가 이제 책에 있고 이런 건 다 조작의 흔적 아니겠느냐, 이렇게들 많이 생각들을 하셨는데, 그 생각도 이제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좀 다른 시각으로 좀 봐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아까 얘기 드렸던 웨이니 국호를 명칭한 일본도 있지만은, 본의 나라 가야가 열도로 가서 일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외의 땅을 아우른 일본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신무천왕의 다른 이름 신일본 반여언 천왕이라고 하는 이 명칭에서 일본이 이제 들어간 것이 좀 우연이겠느냐? 우연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신무천왕 동정기 이런 것들이 가야인이라는 걸 이제 숨기는 거 하고, 그리고 연대를 이제 조작했다는 것만 빼고는 상당히 이제 좀 실사하고 좀 일치하는 부분들도 있다. 이걸 어떻게 구분을 이제 잘 하면은 오히려 일본 열도 이제 한반도 국가들의 개척사를 우리가 좀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이제 좀 되는 것입니다. 좀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러우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3쿠션으로 이제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천부경이라고 하는 유물이 고고학적으로 삼수분화 사상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는 걸 이제 봤고, 천부경의 이제 핵심 단어는 본이라고 하는 것. 그러고 이거는 백제신라 가야 모든 세력이 공유했던 신앙이기도 하고, 이게 하나가 있었고, 본은 현대 한국어로는 모도라고 불리고 가야의 국명으로도 이제 사용이 됐고, 열도 외 세력을 정벌한 가야 세력도 일본이 되고, 구체적으로는 전 아라가야라고 현재는 보고 있어요. 윤영식은 백제 동성왕이 가야 세력이라고 이제 정리를 했고, 그리고 이제 동성왕과 관련된 나주고분에도 실제로 이 삼연문칼 본이라고 하는 신앙을 이제 표현을 한 이 칼이 발굴이 되었고, 동성왕은 여시성을 버리고 자기의 이름을 모도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이 세 개가 이제 다 연결이 되는 것들을 잘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고학적으로도 본이라고 이제 하는 철학이 이제 표현이 된 게 고고학적으로 한번 나오고, 중국 문헌을 통해서도
본이라고 칭한 가야 세력이 열도로 정벌한 것도 나오고, 윤영식의 주장은 일본 서기 신대기의 오아나무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가야 세력인 거고, 이게 동성왕하고 연결이 된다라는 거기까지. 그러니까 윤영식의 주장이 황당무계하긴 하지만은 상당히 어떤 사실에 가깝기도 하다라는 게 이제 좀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험을 봤을 때 이제 90점 맞는 친구하고 100점 맞는 친구의 어떤 차이점이 뭐냐면은, 그 90점 맞는 친구는 자기가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답안을 그냥 제출을 하고, 100점을 맞는 사람들은 이제 꼭 검산을 하죠. 그래서 검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 윤영식의 사고방식으로 이제 신공황후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화호는 왕의 곁에서 목숨을 지킬 것이고, 화호는 이키미타마라고 읽고, 황호는 아라미타마라고 읽는다. 이때 마침 황호는 산달이었는데 황후가 도로 들어 허리에 차고 일이 끝나고 돌아오는 날 이 땅에 태어나소서라고 빌었다. 그 돌은 지금도 이도연의 길가에 있다. 이리하여 황혼을 군의 선봉으로 하고 화혼에게 청하여 왕손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이때 태어난 아이는 응신천왕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호무다 천왕이라고도 하죠. 호무다는 한자를 이제 다른 걸로 바꿨지만은 히모토가 맞고 일본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공황후기 하면 일단 기분 나쁜 내용이잖아요. 뭐 임신한 아줌마가 와가지고 신라를 이제 정벌하고 이런 얘기가 되는데, 조작을 하기에 이제 가장 쉬운 거는 이야기의 원형을 변형시키지 않으면서 이제 좀 조작을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원형은 뭐였냐면은, 저는 이제 신공황후를 현재 이제 좀 가야 여신이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데, 가야의 여신이 일본 열도에 있었던 신라를 정벌했던 게 이제 실제의 역사였었고, 그거를 이제 하나의 어떤 생명을 탄생시키는 과정으로 이제 그 등치를 이제 시킨 거라고 보는 게 이제 좀 그 신공황후의 원형이었고, 이 이야기를 살짝 비튼 거예요. 일본 열도의 신라를 정벌한 얘기를 한반도 신라를 정벌한 것으로 서술을 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상당히 이제 원형이 유지가 된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던 아라가야 세력이 일본 열도로 정벌을 하면서 새로운 가야를 이제 탄생시키는 그 과정. 탄생시킨 것은 호무다 천왕이라는 실존 인물을 탄생시킨 게 아니라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 정확한 발음은 히모토를 탄생시킨 얘기죠. 이 이야기가 그 태백일사하고 상당히 좀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좀 재밌는 부분인데, 태백일사는 일본 옛날에 이국에 있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신공황후도 보면은 신공황후가 이제 아이를 낳을 때 이제 사용한 돌을 이도현의 길가에 있다는 이제 표현이 좀 나오고요. 또 어떤 표현들이 있냐면은, 아라가야는 뒤에 임나에 들어갔다. 이런 표현도 좀 있죠. 근데 이제 신공황후를 이끄는 신은 아라미타마. 이거는 아라가야하고 똑같은 한자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실수를 한 건지 아니면은 이것까지는 손을 못 댄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미타마라는 말은 이제 그 혼이라는 뜻이에요. 그 아라가야의 혼이 이 신공황후를 그 인도를 한 거죠. 여러 학자들이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했어요. 저희 이제 비욘드 히스토리 채널에 이제 존 카터 코벨 편을 좀 많이 다뤘는데, 존 카터 코벨도 결국 이제 신공황후가 그 가야 부여족 여성이 일본 열도로 정벌한 이야기일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관심 있으신 분은 저희 다큐멘터리에 존 카터 코벨 박사님 이제 좀 다큐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좀 우리가 좀 재미있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중국 정사 기록은 참 재미없게 기록이 돼 있어요. 뭐 가야가 이제 본국이었고, 일본이라는 일본이라는 국가가 외의 땅을 아울렀고, 그렇게 좀 재미없게 이제 서술이 돼 있는데, 실제 우리가 일본 서기 안에서 가야인들이 일본을 세우는 이야기의 원형을 한번 좀 추측을 해봤는데요. 여기서는 좀
재미있고 좀 멋있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일본이라는 국가를 세운 게 아니라 그 신공이라고 하는 뭐 그 여성 신일 수도 있고 시존인물 수도 있고, 이 여성이 호모다라는 아이를 낳는 것, 생명을 탄생시키는 걸로 이제 일본이라는 국가가 세워지는 걸 좀 등치가 된다는 거죠. 저는 이제 좀 이 부분을 좀 재미있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이제 좀 개천절이었는데, 개천절하면 이제 또 단군 신화를 이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단군 신화의 이야기는 환웅하고 옥녀가 결혼을 해서 단군을 낳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라가 세워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 가야인들도 열도로 가서 백개인이 다스리던 신라를 속국으로 삼으면서 그 일본이라는 국가를 탄생시키는 거를 호모다라는 태자를 낳는 걸로 이제 등치를 이제 좀 시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거는 국가에 대한 인식이 고조선 시대부터 열도로 정벌하던 가야인들에게까지 그대로 좀 이어지는 거라고 좀 봐야겠죠. 여기서 이제 좀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국가를 생명체라고 인식을 하는 것이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전 참고로 이제 좀 그 경제학을 좀 전공을 한 사람이라, 국가 하면은 뭐 사람들이 어떤 그 상행위를 하고 서로 이제 뭐 계약 같은 거를 맺어서 그 계약의 집합체 뭐 이렇게 좀 느껴지기도 하고, 법학 같은 걸 전공을 하신 분들은 그 법적인 체계를 통해서 사회 구조가 만들어지고 뭐 이런 무기체 같은 게 좀 연상이 될 거예요. 근데 국가를 생명체라고 인식을 하는 게 틀린 걸까요? 저는 그 여러분들이 좀 이 장면을 좀 많이 보셨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여기 이 방송은 뭐 문재인을 지지하는 방송은 아니에요. 다만 여기서 나온 이 사진에 있는 문재인은 국가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얼마 전에 이제 대통령이 광주를 이제 방문했을 때 이제 5월 18일이었죠. 그 유족 중에 이제 한 분, 이제 1980년 5월 18일생인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이분이 이제 좀 뭐 얘기를 하다가 1980년 5월 18일에 이제 자기가 태어나고, 그 아버지가 내가 딸이 태어나니까 딸을 보러 가야겠다 해서 시내를 가는 과정이 이제 그 총에 맞아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 여자가 이제 좀 그 얘기를 낭독을 하면서 이제 내가 그날 태어나지 않았으면 아버지가 죽지 않고 어머니하고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니까는 대통령이 이제 가서 이제 이 여자분을 안아주고 그 울지 말라고, 내가 이제 좀 행사 끝나고 당신 아버지랑 아버지한테 같이 참배하러 가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그런 걸 좀 떠나서 되게 좀 감동적인 장면이 아니었나 싶은데, 저는 이제 좀 재미있게 봤던 게, 이 장면이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이제 플랜카드를 들었는데, 이것이 나라다라는 글이 쓰여진 거를 이제 좀 플랜카드 좀 들었었던 게 기억이 나요. 최근 한 2, 3년 동안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접고 있는 화두가 이것이 나라냐,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다녔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국가라면 뭐다라고 이제 정확히 이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느냐, 뭐 그런 부분들에서 상고사로부터 좀 다시 출발을 해보고 고대인들을 만나는 것도 좀 나름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윤영식이라는 1987년도에 너무나 이제 시대에 앞서간 책을 썼기 때문에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하고 있는 이 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모도라는 이제 한 가지 토픽만으로도 이렇게 좀 할 얘기가 많은 그런 책입니다. 뭐 다른 이야기도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다뤄보고 싶지만은, 오늘은 이 모도에 대한 이야기, 윤영식이라는 분은 의외로 좀 중요한 사항을 지적을 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좀 하면서, 좀 국가란 무엇인가 좀 같이 생각하면서 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